저는 최근 큰일을 겪고 나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저는 최근 사람에게는 때가 따로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과연 그만두어야 할 때, 다시 시작해야 할 때, 그런 때가 사람마다 따로 있는 걸까요? 예전에 저는 그런 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그런 때는 따로 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적당한 때라는 것을 최근 큰 사건을 겪으며 알게 되었죠. 오늘은 그 사건을 들려드리려 해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시고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어릴 때는 정말 징하게 싸우며 컸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었죠. 언니는 기가 센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고집도 세고 성격도 강했어요. 지금은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 같이 사업을 하는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뭐든 분명하고 좋고 싫은 게 명확한 언니와는 달리 저는 그냥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딱히 하고 싶은 것이 정확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하기 싫은 일이 있지도 않고 싫은 것도 별로 없고 좋은 것도 딱히 없는 그냥 평범하고도 무난한 아이였다고나 할까요? 언니는 어릴 때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사춘기 때 심한 감정 기복을 겪기도 했지만 저는 말 그대로 평범했어요. 학창 시절도 무던하고 모범적이었어요. 성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확실하게 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제 성적에 맞추어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대학에 적당한 과를 골라 진학을 했어요. 제가 진학을 한 과는 유아교육학과였죠. 딱히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권유하니 간 거였죠. 이렇고 보니 심심하고도 재미없게 살았네요. 그러다 하루는 집에서 언니와 사다 준 빵을 먹다 급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속이 거북해지더니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까지 나면서 토악질이 나더라고요. 부랴부랴 언니가 응급실로 저를 옮겼는데 저야 죽을 것 같았지만 급체를 한 저를 의사들이 봐줄 리 있나요? 끙끙대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데 지나가던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상태를 살펴보더군요. 환자분 배가 많이 아파요? 아이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시네. 많이 괴롭죠? 지금 환자들이 몰려서 더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이리 와서 일단 누워보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저를 발견하고 침대에 가 눕혀주고 토할 수 있게 바구니를 갖다 주는 그 간호사 선생님 덕에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 이러다 딱 죽겠다 싶은 게 옛날에 체해에서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더라고요. 링거를 맞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바쁘게 다니면서도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간호사 선생님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저는 그날 그 간호사라는 모습에 꽂혀서 덜컥 간호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갑자기 간 응급실에서 본 모습 하나를 보고 간호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 좀 생뚱맞기는 했지만 살면서 그렇게 무언가가 되고 싶다고 결심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지금이야 하고 싶으면 도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멀쩡하게 다니던 대학을 관두고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말하기까지만 저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막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였거든요. 하지만 고민을 하던 저는 제 결심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죠. 물론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자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기회는 딱 한 번뿐이라고 그러셨고요. 정말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냥 노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제 안에서 저도 모르던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곧바로 간호대에 진학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해서 정식 교사가 되었을 때 간호대 신입생이 된 것이었죠. 처음 학교에 갔을 때는 당연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가보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간호조무사로 오래 일을 하다 학교를 온 언니도 있었고 저처럼 다른 학교를 다니다 온 친구들도 몇몇 있어서 저희는 금방 친해져서 서로 의지하며 공부를 해 나갔죠. 늦게 시작한 공부는 당연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미있기도 했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4학년이 되어서는 실습을 나갔어요. 병원 실습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혼나고 또 혼나는 일의 반복이었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저는 친구와 같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 친구와 저는 힘든 시기를 거치고 서로 의지하는 단짝 친구가 되었죠. 이제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리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간호사 선배들의 기함은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태움이라고 하는 군기잡기는 그야말로 많은 신입 간호사들을 태워서 죄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괴로웠죠. 거기에 의사들의 은근한 무시와 깔보기도 쉽지 않은 데다 의사 앞에서는 별말 못하면서 간호사 앞에서만 온갖 진상을 부리는 환자들까지. 간호사라는 직업은 극한의 극한의 극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잘 버텼어요. 입원을 했다가 병세가 나아져 건강하게 퇴원하시는 분들, 가끔 정말 고마웠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연차를 쌓아가던 중 인턴 한 명이 저희 과로 배정되어 왔어요. 보아하니 소심한 성격이라 환자 응대도 못하고 버럭 화를 내는 교수님에게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쩔쩔대더라고요. 거기에 어찌나 모든 일에 버벅대던지 다른 인턴 동기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겉돌면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니 짠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너무 바빴음에도 그 인턴을 저는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냥 인류애 내지는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요? 알고 보니 그 인턴도 삼수인가를 하고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의지할 만한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겉돌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괜히 저의 간호대 시절과 신입 간호사 시절이 겹쳐지면서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 저희는 마음이 통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병원에서는 절대 소문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지만 어쩌다 보니 병원에서 가장 친한 제 친구에게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고백을 들은 친구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뭐, 김도연? 그 어리버리한 인턴? 야,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왜? 친구가 연애를 한다는데 반응이 왜 이러냐? 그 사람 보기에는 순진해 보이는데 소문이 좀 그래. 맹한 척하면서 험한 일은 다 떠넘기고 교수에게만 알랑방귀 껴서 동기들이 싫어하는 거래. 다른 과 있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랑도 엄청 싸웠다던데? 싫어하는 사람들 많어. 너도 겪었으면서 뭘 그래. 그리 나쁜 사람 아니야. 괜히 떠도는 소문 가지고 이럴 거야 너? 뭐 언제는 간호사랑 의사랑 사이 좋았어. 잘 알면서 그래. 병원이라는 곳은 보기보다 온갖 소문이 떠도는 곳이에요. 워낙 붙어있는 시간도 길고 급박한 일들도 일어나다 보니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기도 하죠. 게다가 의사랑 간호사는 겉보기에는 서로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사이가 좋은 집단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 이야기를 흘려들었어요. 소문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막 사랑에 눈이 멀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 귓등으로도 들어올 리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은 저의 첫 연애 상대였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저에게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 사람에게서 추호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결혼을 하고 애까지 있던 친구가 질색하는 이유도 정확하게 몰랐죠. 일단 친구는 서두르지 말고 진중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사람 알 수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원래 그럴 생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만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자기 보고 싶으시대. 그리고 나도 자기네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그래서 결혼허락 받고 싶고. 뭐?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된 거 알아? 알지 그럼.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자기처럼 확신이 드는 여자 없었어. 이제 곧 젊은이다고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결혼하고 싶어. 자기도 적은 나이 아닌데 더 보고 할 이유 뭐 있어? 괜히 시간 끌다가 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하자. 우리 둘 다 30 넘었잖아.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좋아서 만나고는 있었지만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결혼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가 30 넘겼다고 결혼을 서두르는 때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졸랐어요. 빨리 결혼해서 안정되고 싶다고 나중에는 아예 나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만난 거냐고까지 하더군요. 저는 우선 저희 집으로 남친을 데리고 갔어요. 부모님이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다행히 부모님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만난 기간이 짧은 것에 놀라시는 눈치이기는 했지만 둘 다 나이도 적지 않은 편이었고 또 남자친구가 안정적인 의사이니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긴 했으니까요. 그 사람 역시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확신에 차서 이랬어요. 오래 만나야 행복하게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저에게 혜선이 맡겨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러니 어느 부모가 반대하겠어요. 저희는 교제와 물론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저는 남친네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죠. 남친네 집은 홀어머니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자신이 대학 다닐 때 갑자기 돌아가셨고 여동생은 작년에 결혼을 했다고요. 듣자 하니 속도 위반으로 갑자기 결혼을 한 듯 했는데 시댁이 거의 준 재벌에 가까운 대단한 집안이더군요. 남친네 집은 부자 동네에 있었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넓은 마당이 딸린 2층짜리 집이라 남친 집 역시 형편은 넉넉해 보였어요. 거실에서 저를 맞이한 남친 어머니와 만삭의 남친 여동생은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어요. 하지만 역시나라고 남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하늘을 찌르더군요. 부모님이 우리 아들 보고 좋아하시지? 하긴 간호사 딸이 의사랑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실까? 사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난 거 땡 잡은 거지 뭐.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착실했는지 몰라. 인물도 이만하면 빠지는 거 하나 없지. 동네 아줌마들이 전부 우리 도연이만 봤다니까. 솔직히 말해 남친 외모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끼어 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 친구는 너 정도면 훨씬 멋있는 남자 만날 수 있다. 무슨 과 어느 선생이 너에게 관심 있어 했다. 너 무슨 과에서 인기 많다 이러면서 은근히 저를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 했어요. 자식 사랑하는 어머니의 푼수 정도야 저도 참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아들 자랑은 끝나지 않더군요. 이야기만 들으면 제가 무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세자마마에게 시집가는 궁녀라도 되는 줄 알 정도로 말이죠. 옆에서 남편 여동생이 살짝 말리기는 했지만 워낙 얌전한 성격이라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요. 대충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집을 나오는데 진이 빠졌어요. 정말 의사 아들 가진 유세 떠는 시무를 직접 겪고 보니 기가 질리기도 했고 기분도 너무 나빴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 남친에게 마구 퍼부었죠. 자기 어머니 나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시다고 이 결혼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라고 해.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니까. 우리 집은 자기에게 병원도 못 해주고 외제차도 못 사주니까 그런 거 바라면 딴 여자 찾아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자기 정말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 절대로 그런 뜻 아니야. 교대 다니다가 간호사 되었다고 하니까 똑똑한 며느리 와서 좋다고 나중에 애도 잘 키우겠다며 좋아하셨어.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애야 애는. 자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계속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만 늘어놓는데 나보고 이해하란 소리야? 미안해.
내가 잘할게. 절대 앞으로는 엄마 그렇게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당신 조금이라도 구박하면 내가 방어막 되어줄게. 응? 나 믿지? 내가 지켜줄게.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친이 또 자기가 다 막아준다며 싹싹 비니까 화가 또 풀리더군요. 그 이후로도 저는 시댁 식구들과 두어 번 식사를 하게 되었지만 남편이 자기 식구들에게 단도리를 시켰는지 이후로는 그런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 이야기이며 결혼 후 간단한 계획이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헤어졌죠. 제가 처음 남친 집으로 인사를 갔던 날 이야기를 하자 친정엄마는 그냥 웃고 넘기셨어요. 아유, 말도 마. 니네 할머니도 난리셨어. 그래도 네 남친은 의사라도 되지. 니네 아빠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인데도 그러셨다. 원래 시어머니란 다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저희는 착착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준비 과정에서 크게 흠잡을 일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하자는 대로 거의 다 맞춰주었고 남친 어머니도 원래 결혼은 신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다며 크게 터치를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가끔 내 딸이 결혼할 때 이런 걸 했더니 더 좋았더라며 좋은 물건을 사주시기도 하시고 불러서 사고 싶은 걸 사라며 용돈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혼수를 크게 원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먼저 결혼을 했던 언니도 그 정도 시댁이면 아주 100점이라며 너는 복 받은 거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다만 집이 문제이긴 했어요. 시댁에서 작은 전세를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겉보기에는 꽤 넉넉할 것이라 예상했던 재력에 비해 지원해 주시겠다고 한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모아두었던 돈까지 전부 쏟아붓고 대출을 받아야 병원 근처에 작은 투룸을 얻을까 말까 했던 거죠. 저희가 다니던 병원이 워낙 땅값이 비싼 곳에 있기도 했고 그렇다고 병원에서 멀어지자니 당직이며 나이트 근무가 많은 우리 둘의 직업을 생각하면 힘들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작아도 근처에서 조그맣게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깨끗한 전세 하나를 봐두었죠. 얼추 그렇게 결혼 준비가 끝났고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남친 어머니는 격식 갖춘 덕담만 하셨고 저희 부모님 역시 그러셔서 서로 그저 좋은 말만 주고받으며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끝이 나는가 했어요. 하지만 역시 무언가 걸린다 했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남친 어머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사실 제가 고민을 하다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애들 직구하느라 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돈 어른들 허락하신다면 애들 결혼하고 제가 좀 데리고 살아도 될까요? 올해는 아니고 딱 5년 정도만 같이 살았으면 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희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죠. 저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네? 시댁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갑자기요? 사실 제가 가진 현금이 별로 없어서 하나 있는 아들 지원을 많이 못했어요. 그나마 있던 것도 작년에 딸 갑자기 결혼시키느라 좀 썼고요. 아시다시피 애 아빠 갑자기 돌아가시고 얘도 아직 천문이도 안 땄잖아요. 모아놓은 목돈도 없고 남편이랑 살던 집 한 채가 거의 전부예요. 그동안은 애들이랑 살았는데 다 시집장가 가고 저 혼자 그 큰 집 지키고 있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갑자기 팔기도 그렇고 집이 넓으니 애들 지내기는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5년 뒤에는 제가 들어가기로 한 실버타운 입주가 시작되니까 그때 되면 애들에게 집 주고 저 그리로 들어갈 거예요. 아, 그걸 저희가 결정한 일은 아니고 애들 의사가 중요하니까요. 애들과 상의를 해보시지요. 혜선아, 너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친에게 눈짓을 했지만 남친은 애매하게 웃기만 하더군요. 사정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그런 폭탄 선언을 한 것이 좀 저는 별로였어요. 미리 저에게 귀띔을 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어요. 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었고요. 갑자기 무슨 수작이야? 이제 와서 집 어쩌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돈도 조금 내놓고 생각해주는 저. 야, 나는 니네 시어머니나 니네 시누이 뭔가 별로다. 내 송쟁이들 같아. 교양 있는 척하면서 지들 할 말은 다 하고 있어. 아이고 혜정아 좀. 뭐 일단 너랑 김서방이랑 잘 상의를 해봐. 사돈 어른도 고민이 되시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 아휴, 사실 살다 보면 그렇게 목 던지고 있는 게 쉽지 않아. 잘 상의를 해봐. 알았어.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뭐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존중할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5년 뒤에는 나가시겠지 이런 기대는 접는 게 나을 거다. 사돈 말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지 않니. 같이 살기로 하는 건 평생 모시고 산다는 각오 없이는 결정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너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리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니? 평생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그런 각오는 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 도저히 자신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남친에게 그냥 어머니 혼자 사시다가 실버타운 가시게 되면 그 집 팔아서 다 어머니 드리라고 나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 둘이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친은 조심스럽게 저를 설득했어요. 솔직히 나 자기랑 좁은 집에서 신혼 시작하는 거 속상했어.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기도 해. 엄마가 혼자 사는 걸 적적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좋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 엄마 진짜 실버타운도 계약하셨고 약속한 거 어기실 뿐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물론 말대로만 되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그걸 전부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쉬는 날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지금 집에 와줄 수 있겠냐고 말이죠. 갔더니 남친 엄마와 그 여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설득하더군요. 저도 결혼한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해요. 원래 제가 엄마를 모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아직 시집살이 중이고 몸도 만삭이라 나오기도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언니. 그래, 결정하기 쉽지는 않을 거. 내 이해한다. 여기 실버타운 계약서야? 직접 확인해 보렴. 그리고 너희 바로 혼인신고하면 이 집 명의로 바로 아들로 바꿔주려고 해. 원하면 직접 같이 실버타운 가서 확인해봐도 된다. 둘이 아주 저자세로 숫제 사정을 하는데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상황이 좀 묘했어요. 꼭 제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늙은 남친의 어머니와 만삭의 남친 여동생이 부탁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계약서까지 들이미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저는 알았다고 해버렸어요. 물론 단지 그런 분위기 때문만으로 넘어간 건 아니었어요. 남친 여동생이 저희가 들어오면 가정부를 보내줄 거다. 언니도 일을 하시느라 바쁘신 거 아니까 집안일 신경 쓰이지 않게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흔들렸거든요. 제가 가장 시댁살이 하면서 망설였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와 또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 시중까지 들 생각을 하니 막막했거든요. 거기에 남친 여동생은 나중에 자기 엄마가 마음이 바뀐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모셔가겠다, 믿어달라 제 손을 잡고 약속을 했죠. 평범한 남친과 달리 남친 여동생은 꽤 미인이었어요. 하늘하늘한 미인이 그것도 만삭의 임산부가 간절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도리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집을 나왔는데 뭔가 기분이 묘했어요.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결정을 잘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인상을 쓰셨어요. 그렇게 결정했다니 뭐 알았다만 차라리 처음으로 돌아가 결혼을 좀 천천히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사실 그 집에서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뭔가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너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일에 휘말린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이럴 때 잠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 말이 남자친구에게 통할 리가 없었죠.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었죠. 게다가 당신은 결혼식장이며 전부 예약을 마친 상황이었어요. 이미 청첩장도 나왔고 병원에도 다 알린 상황이라 저 역시 그러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모든 일을 되돌리기에는 때가 늦었다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때가 적기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약간의 우여곡절을 거치고 결혼식을 올리고 남친 어머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하며 저에게 비싼 예물도 해주셨어요. 저는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런대로 잘한 결정을 했다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희는 미리 혼인신고를 했고 남친 어머니는 약속대로 집 명의도 남편 앞으로 바꾸어 주셨죠. 집 가격이 꽤 나가 세금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건 남친이 대출을 받아 열심히 갚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아름다웠어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돈을 보태주며 좋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라 해서 저희는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났죠. 저희가 떠난 곳은 동남아의 최고급 리조트였어요. 그야말로 모든 신혼부부들이 꿈꾸는 그런 수영장이 딸린 독채 리조트였거든요. 저는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죠. 신혼여행은 그런대로 행복했어요. 풍경도 아름다웠고 근무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느라 지친 몸을 푹 쉴 수 있어서도 좋았죠. 남편 역시 다정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나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었고 저를 위해서는 뭐든지 아끼지 않았죠.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리조트 직원들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였어요. 리조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그야말로 아나무인의 무례하기가 짝이 없었거든요. 손가락만 까딱거리며 사람들을 부르거나 거친 말투로 거의 명령하듯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옆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오만불손했죠. 쓰던 수건을 던지지를 않나, 턱짓으로 물건을 가리키지를 않나, 말 그대로 그야말로 아랫사람 혹은 하인 부리듯 했죠. 보다 못한 제가 말려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그랬죠. 됐어. 에휴, 팁이나 좀 주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저 사람들은 그거 하나면 돼. 우리 자기는 마음이 너무 착하다니까? 저는 남편이 워낙 착하고 소심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조금 실망스럽긴 했어요. 저는 늘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 외에는 어디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 사람은 저에게 다정하고 친절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저희는 일단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시댁으로 가기로 했죠. 시어머니도 그러라고 해서 저희는 곧바로 친정으로 가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아침만 먹고 시댁으로 돌아갔죠. 시댁집 주차장에는 처음 보는 고급 외제차가 서 있더군요.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듯 그랬어요. 아, 여동생이 와 있나 봐. 그 집에서 보내주는 차야. 남편의 여동생 신우는 저희가 결혼하기 며칠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죠. 저희가 집으로 들어서자 시모는 저의 얼굴을 그저 빤히 쳐다보더군요. 인사를 받을 생각도 않고 말이죠. 왜 사람을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이제 왔니 하는 말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도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얼굴을 무심하게 쳐다보았어요. 기분이 상하기보다 이상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본 표정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시모 품에는 웬갓난 아기가 안겨 있더군요. 시모는 아기를 품에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빤히 저희만 보고 계셨죠.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잘 계셨어요? 그래, 못 본 지 며칠이나 됐다고. 얼른 옷 갈아입고 내려와라. 어머님,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제가 이렇게 묻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더군요. 응, 누구긴 누구야. 네가 앞으로 키울 아이지. 네? 그 아이 아가씨 애기 아니에요?
그래 맞아. 니네 신우는 안방에서 잔다 지금. 아니 어머니, 아가씨 딸인데 아가씨가 키워야지 왜 제가 키워요? 무슨 소리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되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시모의 표정과 말투,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턱하니 맞은편 소파에 걸터앉는 남편이며 갑자기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갑자기 저보고 애를 키우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상상도 못할 말을 하더군요. 니네 신우 시댁에서 점을 봤는데 첫 딸이 집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아들이 안 생긴다 했단다. 그래서 둘째 아들 낳을 때까지 큰애를 딴 집에서 키워야 한대. 아 어쩌니 이제부터 네가 키워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멀쩡한 자기 집 두고 왜 남의 집에서 애를 키워요? 네가 뭘 알아? 그런 대단한 집에서 하시는 말이면 따라야지. 아니 어떡해? 그럼 이 집에서 누가 애를 키우니? 니네 신우 임신 4개월 때부터 다 얘기된 거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이가 없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현실이 맞나 싶었을 정도였죠. 저는 남편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 인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아기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무표정하게 저를 보던 시모의 표정이 바로 신혼여행지에서 리조트 직원들을 하대하던 남편의 표정과 똑같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지금도 그런 표정으로 아기를 보다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알고 있었어? 이거 다 미리 계획한 거야? 아니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 병원 간다고 애 좀 키워. 너로서는 손해볼 거 없잖아. 뭐 그깟 간호사 생활해봤자 뭐 하려고. 아이 네가 언제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 편하게 있겠니.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다들 단체로 미친 건가 싶었어요. 점 따위를 보고 귀한 아이를 딴 집에서 키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100번 양보해서 지들끼리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걸 왜 내가 키운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나요? 안성나쳐. 아무튼 그러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빨리 그 손부터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와. 얼른. 나도 나이가 있어 힘들다. 아니요, 싫어요. 제가 왜 남의 애를 키워요? 혹시 이러실 목적으로 저희 결혼시켜서 집으로 들이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너까지 간호사를 들였겠니? 너 교대 출신의 간호사라며. 너 정도면 애 키우기 딱일 것 같아서 받아준 거지. 우리가 그럼 왜 너 따위를 받아들였겠어? 우리가 이 애만 잘 키우면 그 시댁에서 우리 아들 병원도 차려줄 거야. 그러니 잔말 말고 이 아이 잘 키워. 남편도 개소리를 똑같이 하더군요. 허튼 소리 하지 말고 협조해 얼른. 아 이거 아니었으면 네가 언제 의사 남편 만나겠냐. 좀만 있으면 병원 원장 사모님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건데 이런 신분 상승이 어딨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런 소리를 믿는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천치일 거예요. 애를 제가 키운다고 치더라도 남편이 병원을 차리게 되면 내가 병원장 사모가 된다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요? 그때 가면 또 무슨 말을 또 어떻게 바꿀지 누가 알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는 식모가 아니고 더더욱 유모도 아니에요. 당당한 직업도 있고 저 역시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생활 경력은 제가 더 길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말을 해봤자 얻을 게 없겠다 싶어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이 미친 것들과는 한시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발을 신으려 하자 남편이 후다닥 나와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개소리를 지저대더군요. 야, 너 여기서 나가면 나랑 끝이야. 우리 이미 혼인신고한 거 잊었어? 그리고 네 주제에 어디 가서 의사 남편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회가 흔하게 있을 것 같아? 아이, 쓸모가 있어서 있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붙어 있어. 주제 파악하고. 저는 그 인간의 팔을 탁 뿌리쳤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 보였죠. 지금 경찰에 전화할 참이니까 한 번만 더 잡으면 알아서 해. 그리고 뭐 주제? 야 이 새끼야 너나 주제 파악하고 정신 차려. 그놈의 의사 남편 소리. 너 그거밖에 할 소리가 없냐? 병신 같은 놈이 내가 인간 취급 좀 해줬더니 이게 어디서 사람을 웃기게 보고 있어? 뭐 끝?
그건 내가 해야 할 말이야. 이제 끝이니까 나중에 질척거리지나 마. 알았어? 저는 앙칼지게 대답하고 그 인간을 확 떠밀어버리고 그대로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걸로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나버렸죠. 부부로서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말이죠.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웃으며 떠났던 신혼부부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저 혼자 굳은 얼굴로 나타나자 부모님은 기절할 듯 놀라셨죠. 저는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뭐 볼 게 있겠어요? 저희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진행하고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죠. 어쩐지 결혼을 서두르고 결혼식 전에 진명의 핑계를 대면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더니 다 속셈이 있던 거였어요. 아마 그 인간들은 제가 하루 만에 모든 걸 뿌리치고 이혼을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겠죠. 솔직히 생각 같아서는 혼인신고한 것 자체도 취소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변호사도 그런 소송은 승소도 어렵고 괜히 시간이며 돈만 드니 억울하지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요.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대신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최대한 청구하는 것이 낫다고 그러시더군요. 아쉬웠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차단하려 했는데 집에 온 언니가 제 전화를 받더니 그야말로 사자우를 내질렀어요. 그리고 화끈한 욕을 퍼부어 주었죠. 이 미친놈의 종자야.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막내를 데려다가 유모로 쓸 생각을 하고 찾아빠졌어. 뭐? 그깟 간호사? 너 내일 아침 병원에서 보자. 아주 그때도 내 앞에서 그딴 개소리를 나불댈 수 있는지 한번 만나보자고 이 개자식아. 언니는 당분간 전화를 못할 거라며 당장 내일 아침 병원에 가서 온 병원에 소문이 나도록 그 가운을 아주 찢어발겨 망신을 주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걸 겨우 말렸어요.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고 하니 그제야 참더군요. 그 인간은 저에게 전화했다 안 되니까 저희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몰랐겠죠. 언니의 저 화끈한 성격은 바로 아빠를 닮은 거라는 걸 말이죠. 그 인간은 아빠에게 제가 차마 여기 옮길 수 없는 더 심한 욕만 먹고 쫄았는지 그 이상은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저는 휴가가 끝나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했어요. 언니와 아빠의 협박이 통했는지 그 인간은 출근하고 저를 찾아오거나 하는 짓은 안 하더군요. 당연히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저에게 사람들은 웃으며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냐며 인사를 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랬죠. 지금 저희 이혼 소송 중이에요. 상황이 좀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인간은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묻지도 마시고 웬만하면 안 마주치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저의 말에 다들 놀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저 담담히 일을 했어요. 제가 병원이란 곳이 온갖 소문이 다 도는 곳이라 말씀드렸죠. 당연히 병원 내에서는 저희 이혼에 관해 온갖 소문들이 떠돌았어요. 하지만 한나절도 되지 않아 소문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바로 그 인간이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열이 받아 뻥 차버린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었죠. 얼마나 웃기던지 저는 그대로 냅뒀어요. 제가 나서서 그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너무 우스운 일은 무서워서 제가 있는 곳 근처는 얼씬도 못하던 놈이 그 소문의 발끈에 저를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야기 좀 하자고 손목을 잡아 끄는데 얼마나 천박하고 인간 같지도 않았는지 저는 그 손목을 탁 뿌리쳤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물론 다른 의사 간호사들이 잔뜩 있는 곳에서 말이죠. 야, 내가 끝이라고 했지. 나중에라도 찾아와서 질척대지 말라고 했잖아. 가서 니네 엄마랑 그 애나 키워. 나는 절대 애 못 키우니까 가서 이혼 소장이나 잘 받아. 야, 조용히 못해? 내가 왜? 내가 뭐 죄졌어? 뭐 니까지 간호사가 어디 가서 의사 남편 만나겠냐고? 네가 미리 말만 했어도 니까지 거랑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했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애나 키우라고? 꺼져 이 자식아.
나는 니까짓 의사 새끼라 할 말 없어. 그 이후 소문은 당연히 더 무성해졌죠. 남자 구실을 못하는 주제에 숨겨둔 애까지 있다는 소문이 얹혀진 데다 간호사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더라까지 부풀려져 그 인간은 결국 휴직계를 내고 병원에서 사라졌죠. 저는 담담하게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이 진행되자 언니가 이러더군요.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신우가 낳은 애가 그 남편 애가 아닌 것 같아. 너네 신우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며? 야, 아무리 시댁이 어마어마한 집안이라 해도 그깟 젊기에 어쩌고 하는 말에 낳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자기 새끼를 친종에 맡기고 살 수 있는 줄 알아? 그건 말도 안 돼. 결혼 서두른 것도 이상했어. 혼인신고까지 일사천리로 한 거 보면 그 아기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이야기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별로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그 애가 누구 자식이건 저랑은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송이 들어가자 상황은 변했어요. 그 인간들은 아주 짠 듯이 그런 적이 없다고 버텼어요. 신우는 몸조리를 하러 와 있을 뿐이었고 그냥 잠깐 애를 봐줄 수 있겠냐는 말에 제가 발끈해서 예민하게 굴었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 인간들은 오히려 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희한한 논리로 협박을 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병원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일도 못하게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 쪽에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 인간이 보낸 문자며 통화 녹취며 전부 모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를 건드린 이상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저희는 그 신우의 시댁 식구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신우 남편이었죠. 그 사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저희 변호사가 전본 이야기를 하며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어이가 없어 하며 재판에 나와 주었어요.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와 저희 부모님은 첫손녀라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했는데 집사람이 친정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예요. 오히려 서운했어요. 저희는 대대로 천주교 집안입니다. 무속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저희 변호사가 슬쩍 큰 미끼를 던졌죠. 혹시 친자 검사는 해보셨나요? 그 아이는 신우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언니의 예상이 들어맞았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부잣집에 시집을 가기 위해 꾸민 신우와 시모의 대사기극이었던 거였어요. 거기에 그쪽 집안의 재산을 탐낸 그 인간이 저까지 진창으로 끌어들였던 거죠. 결국 남편과 신우는 남매가 동시에 이혼 소송을 하게 있는 아주 웃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집안에서 고용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아예 사기로 그 집안 식구를 싹 형사 고소까지 해서 그 인간들은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고 그야말로 더 난리가 났어요. 저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수사관들이 사건을 파다 보니 더 놀라운 것이 튀어나왔어요. 그 모녀는 원래 임신을 빌미로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간 뒤 몸이 약한 것을 핑계로 유산이 되었다 거짓말을 할 생각으로 낙태 수술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들이 낙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알아보고 상담을 받은 뒤 수술 예약 날짜까지 잡아놨던 것이 다 밝혀진 것이었죠. 그 수술을 받으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짠하다고 해야 하나, 신우 시댁 집안도 안 됐다고 해야 하나, 그 시댁이며 남편이 신우를 애지중지하며 주치의를 고용해서 자주 몸 상태를 살피고 케어를 해 몰래 병원을 가지 못했던 거였어요. 남의 애를 돌보는 것도 모르고 애정을 듬뿍 쏟았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을지 저는 상상도 가지 않더군요. 그 정도로 애정을 받으면 그냥 모른 척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방법도 있었을 것만 이 악독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를 끝까지 숨기려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애가 아빠를 너무 안 닮아 의심을 받으면 어쩌나, 애가 점점 크면서 우연이라도 사실이 밝혀지면 어쩌나 결코 불안의 씨앗을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 추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국 제가 끌려 들어가게 되었고요.
마침 조용한 성격의 간호사와 사귀고 있다는 오빠의 말을 듣자마자 그 여동생과 엄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저와의 결혼을 서둘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애를 낳고 보니 아무리 봐도 지 남편을 너무 닮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신우와 시모는 일단 친정에서 키우다가 아이를 어디다 숨기거나 입양기관에 갖다 버리려 했다고 했어요. 그 모든 전말과 그 기관들과 접촉했던 흔적까지 전부 경찰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것들이 과연 사람이 맞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소름이 끼쳤던 것은 그 시나리오에 제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물론 저는 희생양이었어요. 애를 어디다 숨겨놓았다. 저희 부부의 애로 둔갑시켜 키울 작정이었던 거죠. 그것도 힘들면 입양을 시켜버리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모든 죄는 나에게 다 뒤집어 쓰일 계획이었다고 그 시모라는 여자가 경찰에 자백했어요. 경찰이 시모에게 자꾸 부정하면 당신 아들 의사도 못하고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라 협박을 했더니 딸이고 뭐고 다 줄줄 불었나 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안 신우는 아글아글 쓰면서 사실 모든 계획은 자기 엄마가 짠 거라고 우겨대고 시모는 내 아들은 몰랐다고 결백하다고 하고 아주 서로 난리가 났는데 진짜 진실을 파면 팔수록 나까지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신경을 꺼버렸어요. 결국 신우와 시모만 형사 고발을 당하고 남편은 풀려난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말이죠. 그 사이에 당연히 제 소송은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신우의 전 시댁에서 자기들도 큰일 날 뻔했다며 좋은 변호사를 붙여주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두둑하게 챙기고 이혼에 성공했어요. 정말 방송이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신혼여행 마치자마자 이혼을 한 사람이 하필 제가 되었지만 어쩌겠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탈출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그렇게 저는 그 인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소송을 진행하며 결국 병원을 그만두었어요. 일단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리가 왔고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너무 지치더군요. 그리고 학교 보건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죠. 교육학과 출신이라 간호대를 다니면서 교직을 이수해 둔 것이 다행이었죠. 물론 주변 사람들은 또 말렸어요. 이제 조금만 하면 간호사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옮기면 힘들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 정확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 감을 믿고 제가 제 스스로를 믿어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미련 없이 새로운 일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어요. 물론 이혼 소송에다 형사 고발에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제가 멘탈이 강하다고 해도 좀 쉬면서 잡생각 없이 몰두할 것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임용고시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물론 또 뒤늦게 시작하는 공부가 쉽지는 않았던 터라 저는 임용고시 한번 떨어지고 그 대은 해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드디어 한 중학교의 보건교사 양호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었고요. 보통 사람들은 보건교사라고 하면 그저 할 일 없이 보건실만 지키고 있는 편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막상 발령을 받고 보니 사실 일이 일반 선생님 못지않게 많았어요. 음식 알레르기가 있거나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제 업무였고 계절별로 도는 전염병 관리도 해야 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아프다 다쳤다고 찾아오는 중학생들도 상대해야 하니까요. 거기에 서류 작업은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쉴 틈이 없어요. 하지만 웃기게도 저는 이제야 저에게 꼭 맞는 천직을 찾은 것 같아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대학병원 간호사보다야 힘들겠어요. 당직이며 나이트 근무를 번갈아 하고 매일매일 삶과 죽음을 목격하던 전쟁 같은 생활보다야 훨씬 나았어요. 거기에 무엇보다 철없는 아이들이긴 하더라도 아직 때묻지 않고 밝은 아이들을 보고 있는 일이 즐거웠어요.
아기로 가득 찬 어른들보다 훨씬 대하기 마음이 편했고 그냥 철부지 애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니까요.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얼마 있지 않아 전 남편도 병원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더군요. 계속되는 소송에 형사 고발까지 당했으니 제대로 일을 하기는 힘들었겠죠. 안 그래도 원래부터 더럽게 일을 못하기로 유명했는데 스케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 누가 봐주겠어요. 주변 평판도 최악이었죠. 결국 병원은 그 인간이 형사 입건이 되자마자 회의를 열어 바로 해고 처리를 해버렸어요. 거기에 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도 갚아야지 지네 엄마 집 명의를 받으면서 세금 내느라 대출 받은 것도 갚아야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병원 사이에서 도는 소문도 안 좋아 수도권 병원에서는 절대로 취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듣기로는 이 근처에서는 근무할 엄두도 못 내고 강원도 병원에서 일했다가 충청도로 갔다가 인력이 부족한 지방만 떠돌면서 일을 하는 중이라고 전해 들었어요. 물론 그런 곳 외에는 뽑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저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친구는 아직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한숨을 쉬더군요. 몇 달에 한 번씩 지방병원에서 그 사람 평판을 묻는 전화가 와. 대체 병원을 얼마나 옮기는 거야? 아, 형편도 엄청 어렵다는데 아직 전문의도 못 따고 있다더라. 정말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 저러다 큰일 날 텐데 어쩌려고 그러나 몰라. 아시겠지만 지역 병원들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매일 환자로 미어터지고 거의 매일 당직을 서야 할 상황이라 하더군요. 정말 사명감 같은 것이 아니면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그 인간이 그런 양심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빨리 정신 차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텐데 아주 잘나신 의사시니 알아서 잘 하시겠죠. 전 남편의 여동생은 당연히 이혼을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1억 넘게 받았다고 했어요. 결혼식 비용이며 그동안 지가 쓴 돈이며 돈 많은 집답게 아주 지독하게 전부 청구를 했다고요. 결국 전 시댁은 어마어마한 빚을 진 채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죠. 알고 보니 그 인간들이 살던 그 집 역시 신우의 전 시댁에서 해준 거였어요. 원래 지들 것도 아니었으면서 제 앞에서는 그 꼴값을 떨었던 거죠. 당연히 그 집은 소송으로 바로 다시 빼앗겼죠. 전 신우는 일을 하겠다며 애는 지 엄마에게 맡겨놓고 집을 나가버렸다더군요. 진짜 여기가 바닥이라 했지만 그 밑에 더한 바닥이 있는 것처럼 전 신우는 그 아이의 친아빠가 누군지 몰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지만 진짜 모른다더라고요. 그렇게 반지하 방에서 늙은 노모 혼자 애를 보고 있는데 최근 전 신우가 또 애비 모르는 애를 임신한 상태로 나타나 완전히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에게 별로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인간은 바로 전 남편 놈이었어요. 그 놈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전화를 해 나불나불 떠들어댔던 거죠. 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나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일도 너무 힘든데 여동생은 애를 둘이나 맡기고 그걸 나랑 우리 엄마가 다 키우게 생겼어. 엄마 혼자 식당 일까지 다니면서 애까지 키우는데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몰라. 이놈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끝이 안 보이고 내가 진짜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가 돼. 진짜 눈앞에 있었다면 침이라도 뱉어줄 수 있었는데 어디서 거지같이 전화를 해서 지가 힘들다고 나불 대는지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저는 화를 참고 차분하게 대꾸했죠. 그래, 뭐 들어보니 상황이 힘들긴 하겠네. 뭐 어쩌겠어. 네가 더 열심히 정신 차려서 일을 하던가 해. 왜 나한테 전화해서 지랄이야? 끊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남친이 지금 너무 기분 나빠하니까. 뭐? 남친?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모든 전화번호를 차단했건만 다른 번호를 빌려 전화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 연애 중이에요.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같은 학교 선생님으로 연하예요. 제가 나는 이미 결혼했던 이혼녀다 밝혔지만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 하더군요.
그러면서 매번 머리가 아프다는 둥, 배가 아프다는 둥, 이러면서 보건실을 뻔질나게 기웃거리던 모습을 귀여워하다 결국 사귀게 되었죠. 저는 요즘 가끔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며 학교를 옮기거나 직업을 옮기는 걸 말리던 사람들을 떠올리고는 해요. 하지만 그런 때라는 건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했던 때는 다 잘 풀렸지만 주변의 기준에 망설였던 것은 전부 끝이 다 안 좋았거든요. 저는 이제야 그 모든 일은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만이 정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이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라는 때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지금 이 때를 더욱 열심히 보내려고 해요.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계신가요? 행복한 때도 있고 우울한 때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쁜 일은 언젠가 지나가고 또 행복한 일은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믿으면 이루어질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찬란하고 아름다운 때가 되시길 빌게요.